21세기 경제학연구소 경제 코멘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장님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한국 경제의 방향 키 역할을 하는 게 환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013년 평균 환율이 1095원이었고요. 6월 24일 현재 환율이 1018원까지 약 8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성장률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비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국 경제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경기가 상승했던 이유부터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 자원, 공업용 자원, 또 에너지 자원 등등, 또 시설재, 소비재 이런 것들을 더 싸게 들여올 수가 있어요. 더 싸게 들여온다는 이야기는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효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율이 떨어질 때는 경기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경기가 상승했는데 이번엔 아주 특이하게 환율이 줄기차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물론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상승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내리더라도 이 환율 변동이 극심할 때는 그 주요 원자재나 시설재나 이런 것들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경기가 불안했던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상승해 왔는데 이번에만은 예외적으로 환율이 꾸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상승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했는데 일단 그 원인을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물론 두 가지 변수가 지금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 국제수지 동향이에요. 특히 이제 자본수지. 이 자본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국내 경기가 부진해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우리 자본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 자본이라는 것은 국내 소득이 축적된 그것이 바로 국내 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가 그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경기는 당연히 하락하지 않겠어요? 그 영향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지난해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799억 달러, 그럼 거의 800억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로 우리 수출도 호조했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 뚜렷하게 경기를 하강시킬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여전히 미진하다. 특히 지금 하반기 국내 경기는 더 하강할 것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3% 초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제수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검토해 봤는데 이 자본수지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통계 연보를 보시면 국제 투자 대조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게 훨씬 많아요. 그 격차가 무려 620억 달러에 가까워요. 국내 소득이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할 텐데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를 지금 정부에서 계속 쌓고 있거든요. 환율 방어하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지난해에도 195억 달러, 200억 달러 가까이 외환보유고를 쌓았고 그 전년도에는 200억 달러 넘게 쌓았고 외환보유고를 쌓게 되면 이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이제 다른 데에 사용돼야 할 자금들이 사장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 영향을 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성장률은 지나치게 낮아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우리 경제가 진짜 중대한 질병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우려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그 위기 상황이 온다, 현재의 경기 부진이 그러면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만성 질환인가요? 아니면 급성 질환에 그칠? 이번 거는 그러니까 97년도 외환 위기는 급성 질환이었죠. 금방 터져서 금방 이게 수습해야 하는, 급박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만성 질환 같아요. 이미 이 만성 질환이 나도 모르는 새에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이명박 정권 중기부터 진행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성 질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얼른 그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포착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폐결핵에 걸렸다 그러면 수년 동안 폐결핵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혈액균을 죽이기 위해서. 금방 이 혈액균이라고 죽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 암이 그 어떤 증상을 나타낼 때는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종양을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종양을 떼어내지 못했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먹어야 돼. 이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경기가 만약에 만성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이든 이 고통스러운 정책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예요. 그 중남미 경제가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전환되면서 초인플레이션까지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200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경제들이 초장기 그 경기 부진을 겪었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을 수년을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수천 %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치유하지 못했던 거는 국민이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참아내지도 못했어요. 우리 경제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이 증상이 아주 그 가벼운 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만성병일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아주 무거운 중병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국제 수지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국내가 경제 질병에 걸려가고 있는지, 이거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델리케이트한 시점입니다. 혹시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성장률이에요. 우리 경제가 언제 3%대 초반을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6, 7%다 성장을 했죠. 이번에 특히 그래요. 이걸 국민이 참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나는 극한 상황에 가 있다 그래요. 국민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에 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다행히 이제 신생아 비율이 낮고 젊은 층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경제가 유지되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로 옮겨왔는데, 그렇더라도 6% 이상은 성장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좋은 직장에 마음대로 취직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7% 성장을 한 10년만 하게 되면 아마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못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젊은이들이 누구나 선택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6 내지 7% 성장을 해야 돼요. 그걸 봐야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사업자, 기업인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가게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상승 중이다. 이 얘기는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더 많아지면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해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하거나 아니면 더 부진해지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게가 파산 날 수 있어요. 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동향이 지금 앞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부문의 비중이에요. 재정지출 증가율을 포함한 공공부문 팽창률을 지금 유심히 봐야 돼요. 국가부채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올해 성장률 동향을 보니까요. KDI가 3.9%에서 3.7%로 낮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도 3.5% 성장에서 3.4%로 낮춰서 하반기에 소장님 우려처럼 조금 더 부진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새로운 경제수장으로 지금 내정을 했거든요. 이분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말씀을 들어보면 뭐 원화 강세를 지지한다든가 그리고 뭐 LTV나 DTI를 완화시키겠다는 등 비교적 좀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 부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그 부동산 부양 조치라는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부동산 수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내가 저축한 돈으로 수요가 일어나요. 그 저축이 언제 많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저축이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빠르게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6, 7% 성장을 한 3, 4년만 하게 되면 부동산은 살아나지 말라 해도 살아나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부동산 부양 조치로 부동산을 부양한다? 물론 그런 적이 있었지. 어느 경우에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 부동산 규제 조치를 철폐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만연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환율 정책을 용인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 재정 지출도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 지출 증가시켜서 경기가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쪽으로 투자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한계 생산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장 잠재력이고 이게 실현된 게 우리 성장률 아니에요. 이 재정 지출 팽창을 시키게 되면 지금 그 현호석 부총리 체제에서는 그래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인정해 줄 수 있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호석 부총리가 내세운 게 국가 부채였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였었어요. 이 공공기관 부채의 그 억제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아직 통계들은 안 나와 있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노력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 내내 그걸 팽창을 시켜놔서 우리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게 짓눌려서 지금 성장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경환 신임 부총리 내정자는 이제 이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재정을 팽창시키겠다. 이 재정은 공공부문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로 따지면 이게 그 재정 지출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팽창을 시키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도 소중한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야 저축도 증가하고 그리고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도 완화돼요. 성장률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빈부격차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게 완화된단 말이에요. 이 경기가 장기간 부진하거나 아니면 파국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확대돼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한국 경제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걸 한 가지 꼽는다면 뭘 지금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정책은 공공부문 축소시키는 그 정책이에요. 그것만 축소를 시켜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아무리 파국적인 위기가 와도, 아무리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중병 암덩어리가 크게 커졌다 하더라도 그 얼마면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더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가 버텨내기 어려운 공공부문 이것만 축소를 시켜주면 우리 경제는 다시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길게 가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금방 살아날 거예요. 그건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례들도 그랬고 외국 사례들도 그랬으니까 반대 사례가 없어요. 하나가. 정부 입장에서는 제 살을 깎아내는 그런 조치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뭐 장관일지 모르지만 그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다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자리 절대로 못 잘라내요. 뭐 요새 관폐하라 그래서 산하기관 뭐 가는 걸 막겠다? 그거 갖고는 안 돼.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그것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을 국민이 먹여 살려냐고. 직장은 좋은 직장이지. 최고의 직장이지. 신이 내린 직장이지. 그런 사람들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꼭 필요한 그런 기구만 남겨놓고 축소를 해나가면 우리 경제는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